네, 안녕하세요. 선문대학교 사학과의 임승휘 교수입니다. 저는 프랑스사를 연구하고 있고 또 대학에서 학생들한테는 이제 서양사 전반에 대해서 유럽사와 미국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의 역사가 다 도움이 되겠지만 굳이 한 나라를 꼽으라면 프랑스사를 꼽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프랑스사를 전공해서 그렇고요. 단순한 이유인데 독일사나 러시아사, 특히 이탈리아사를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들으시면 뭔 개떡 같은 소리냐라고 화를 내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역사를 언급한 이유를 굳이 들자면 이야기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통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러죠?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죠. 미국 사람들은 착한 미국인은 죽어서 파리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만큼 프랑스나 파리가 이제 매력적인 나라가 된 거고, 이렇게 파리나 프랑스가 매력적인 이유는 물론 파리가 도시가 아름답고 센강이 있고 루브르 박물관이 있고 에펠탑이 있고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센강과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의 역사가 그만큼 알려졌기 때문이고, 이야기가 풍부한 만큼 창작을 꿈꾸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프랑스도 오랫동안은 이제 왕이 다스리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17세기 이후부터 이제 프랑스 왕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되겠다. 그리고 프랑스 내에서도 누구도 나의 권력에, 나의 힘에 도전하는 걸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라는 포부를 내세우면서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이 시기를 그래서 절대주의 시기, 절대군주 시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왕정국가였던 거는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화국이, 민주주의 공화국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고조선이건 삼국시대이건 고려이건 조선이건 다 왕정국가 아니었나요? 다만 이제 프랑스는 일찍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던 역사적인 시기가 있었고, 또 그 강력한 왕권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건에 의해서 급격하게 변화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1789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1000년 이상을 유지해 왔던 프랑스의 왕정이, 왕이 지배하는 체제가 종식되고 공화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수립시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유, 평등, 그리고 형제, 우애라고 하는 새로운 이념을 제시했던 시민혁명이자 인류사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고 평가받는 큰 정치적 변혁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시기에 어떤 창작들이 있었느냐. 사실 왕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왕을 중심으로 한, 왕이 주인공인 예술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국민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의 주인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을 어떻게 의인화해서 창작, 묘사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었고, 그러다 보니 다양한 모티브를 따와요. 예를 들자면 유전 들라크루아라는 화가가 그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케이트가 쌓여져 있고 가운데 한 여성이 깃발을 들고 이 바리케이트를 넘는 그림인데, 여기에서도 이 여인은 실제 인물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여인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이 자유평등 우애라는 가치를 내세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프랑스인들은 이것을 인류 전체, 즉 보편적인 가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편적인 가치에 따라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자유롭다라고 하는 이념이 확립되었고요. 이 관용의 정신을 올림픽을 통해서 구현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번 프랑스 올림픽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올 프랑스 올림픽 슬로건이 Games Wide Open, 완전 개방된 경기,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텐데, 이런 슬로건은 어떻게 보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적인 이미지하고도 굉장히 부합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프리기아 모자인데 마스코트죠. 혁명 당시에 왕 또는 귀족이 쓰지 않고 평민들이 쓰고 다니던 모자를 프랑스 이 파리 올림픽의 하나의 마스코트로 채택한 거를 봤는데, 고대 그리스 시대 소아시아 지역에 살던 이제 프리기아 부족들이 착용했던 모자에서 단어가 유래했는데, 고대 로마 제국 시기에 노예가 해방되면 해방의 증표로 필레우스라고 하는 모자를 씌워줬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필레우스 모자가 이 프리기아 부족이 썼던 모자의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자유를 상징하는 이런 모자로 이해하게 되었고, 프랑스 혁명 때 와서는 혁명군, 시민군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아까 마스코트는 프리기아 모자를 말씀드렸는데, 물론은 마리안느라고 하는 한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이제 프랑스 혁명이 만든 이 공화국의 상징인데요. 사실 공화국 눈에 보이진 않거든요. 왕국 그러면 왕이 눈에 보이잖아요. 어떻게든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정치체제는 누구를 통해서도 보여지지가 않다 보니 공화국을 의인화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프랑스인들이 만든 것이 바로 이 마리안느입니다. 이 여성에게 이러저러한 상징물들을 들게 하면서 새로운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일단 프리지아 모자를 쓰고 있고요. 자유를 상징하고, 한 손에 또 거울을 들고 있어요. 이건 뭐 진실을 의미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곡식 다발을 들고 있는 여성은 이제 프랑스의 전통적인 산업인 농업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프리기아 모자 쓰고 왕관을 짓밟고 있는 여성은 공화제가 이제 군주제를 타도했다, 뭐 이런 걸 표현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게, 보통 올림픽 벌어지고 나면 파라올림픽을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하는데, 이거 구별 안 해요. 그래서 올림픽하고 파라올림픽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또 유명해졌습니다. 인간의 창조 행위는 엄밀히 말해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주위의 환경에 영향이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와 자료들, 또는 내가 모방하거나 또는 살짝 비틀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있게 마련인데, 프랑스 혁명처럼 이제 사회구조나 체제를 바꾼 이제 대규모 번역은 당연히 창작의 틀을 바꿔 놓았고, 그러다 보니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의 전통이 이번 올림픽에도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작자에게 중요한 게, 남들이 해놓은 거를 반복하고 답습하는 거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일이라도 달라져야 하는데, 그 어떤 일을 여기에 넣을 때 이것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걸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더 와닿을 수 있는가를 선택하려면 무수히 많은 선택지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정신 확장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선택지와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갖고 있는 선택지는 하늘과 땅 차이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와는 매우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정말로 다양한 인간들, 무수히 많은 인간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인간 사회가 또는 개인이 맞닥뜨리는 복잡한 문제들을 분류해내고 내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종의 정신 확장의 경험,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확장이란 말은 나의 것이 아닌 타인의 경험을 간접 경험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정신 확장입니다.
우리와 다른 남의 경험은 도대체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직접 경험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과연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까? 다양한 역사책들을 통해서 조선시대에 살던 우리 조상들, 고려시대에 살던 우리의 조상들, 공간을 달리해서 1500년대를 살던 이탈리아인들, 1800년대를 살던 프랑스인에 대한 경험을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지구상 존재했던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국가에서 살았던 수많은 인간들의 경험을 어떻게 보면 압축적으로 간접 경험하게 해주는 수단과 방법,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듯이 결국 우리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자료로 갖고 가는 유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지금의 나의 색깔, 나의 모양이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내가 읽은 책이 나를 만들고, 내가 한 여행이 나를 만들고, 내가 먹은 밥이 나를 만들고, 내가 나눈 대화가 결국은 나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보시기 바라고, 시간이 없다, 여러 개 안 된다? 그러면 역사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역사학을 다들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죠. 개인적으로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역사학을 좀 안 좋아했어요. 왜 제가 역사를 되게 싫어했냐면 맥락 없이 자꾸 외우라고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역사학이 암기 과목이 된 거는 바로 입시 제도 때문입니다. 역사랑 교과목으로 시험을 보다 보니 다음의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올바르게 배치한 것은 몇 번일까요?를 묻는 방식이거든요. 실제로 역사학의 본질은 암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역사를 현재와 과거 사이의 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대화가 가능하려면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은 절대로 현재의 나에게 말을 걸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먼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만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 대화가 유익하고 재미난 대화가 되려면 질문을 다 잘 만들어야 돼요.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만들면 곤란합니다. 역사학을 제가 상상력의 학문이라고 했는데 상상하고 공상은 분명히 달라요. 역사적인 상상을 자극하는 질문들은 시기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을 갖고 이것을 통해서 가능한 질문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던지는, 근데 누구도 해보지 않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역사적인 상상력이거든요. 이순신 장군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님 왜 방탄조끼를 안 입고 계셨어요? 그것만 입고 계셨으면 그 왜군의 총탄에 맞아 죽지 않으실 수도, 더 오래 사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이거는 상상이 아니라 공상입니다. 예, 그 당시에는 방탄조끼라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질문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질문을 만들어요, 선생님? 대부분 다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내가 처한 문제들에서 질문을 찾으면 돼요. 예를 들자면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을 맞이했을 때 옛날에는 팬데믹이 없었어? 왜 없었어? 지금보다 더 심각한 팬데믹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어? 흑사병이 있었지. 그리고 보다 더 최근에는 스페인 독감과 같은 게 있었어.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했어? 그리고 그 피해 규모가 어땠어? 팬데믹을 어떻게 극복했어? 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는데 이런 방식으로 질문들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창작을 위해서 라면 역사 속의 위대한 창작자들에게 당신은 창작의 영감을 어디에서 얻나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음악 하시는 분이라면 비틀즈에게, 마이클 잭슨에게 당신은 창작의 영감을 어디에서 얻었고 어떻게 얻었나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작품으로 구현했나요? 라를 질문해 보고 답을 찾아가세요. 자료를 찾고, 다양한 자료 금방 나옵니다. 자료를 찾고 그 자료들을 읽고 정리하고 분류하고 스스로 결론을 도출해내고, 사실 이게 역사가가 하는 작업입니다. 과거는 정해져 있지만 역사라고 하는 답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저희 세대는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들 중에
상처가 되는 말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식해, 교양 없어. 드라마에서 그런 거 많이 나왔을 거예요. 사실 이 교양은 그래서 비유하면 카메라 렌즈 화속 같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해상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세상이 더 밝게 보이겠죠. 후진 렌즈로 보는 세상과 아주 정밀한 렌즈로 보는 세상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해상도가 높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교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바로 이 교양의 바로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사람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 똑같은 사람은 없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다양한 인간, 다양한 사회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과 이해, 그들의 과거 삶에 대한 공부, 즉 역사 공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게 될 굉장히 중요한 무기, 높은 해상도를 해주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